저는 우리 엄마의 남편을 찾으러 왔습니다. 한재원 씨가 그 후보 중 한 명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 본사 로비, 대리석 화분 위에 올라선 7살 아이가 수십 명의 어른들 앞에서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수백 명이 오가는 로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한시온, 성이 한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준 건 6년 전 단 하룻밤을 함께하고 도망치듯 사라진 남자, 다름 아닌 한성그룹의 총수 한재원이었죠. 하지만 한재원은 그 아이의 존재를 단 한 번도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어떻게 아버지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6년의 시간은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을 남겨두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성그룹의 본사 최고 경영자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부산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지만 그 누구도 감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은 길고 어두운 원로퇴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 바로 한성그룹의 총수 한재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재원의 냉철한 시선이 분기 실적 보고서의 숫자들 위를 훑자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재원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완벽한 방음 시설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지난 분기 영업 이익률 3% 하락.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지? 박 부사장. 지목당한 박 부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음 분기에는 반드시. 다음 분기 얘기는 이번 분기를 수습한 후에 하십시오. 그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 앞에서 변명은 없다는 것을요. 시장의 예측 실패는 무능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한재원의 세계는 언제나 일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고 사적인 감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했어요. 감정의 동요는 곧 약점이었고 약점은 실패를 뜻했습니다. 한재원에게 실패란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였죠. 한재원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회의실을 한번 훑쳤습니다. 아무도 그의 시선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재원의 철옹성은 오늘도 굳건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한재원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한재원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비서실장조차도 회의 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불문율이었거든요. 들어온 사람은 한재원의 충직한 그림자, 오비서였습니다. 오비서의 얼굴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당혹감과 혼란이 어려 있었어요. 오비서는 한재원의 귀에 몸을 숙이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내려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비서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재원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채 차갑게 되물었어요. 오비서, 내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는 걸 잊었나? 그 어떤 상황도 이 회의보다 중요할 수는 없어. 한재원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비서는 물러서지 않고 다급하게 덧붙였어요. 어린아이가 회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그룹 본사 1층 로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로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화면에서 한성그룹의 홍보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영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은 로비 중앙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화분 위에 올라서 있는 작은 아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대략 7살로 보이는 남자아이는 값비싼 명품 옷 대신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로 마치 준비된 연설을 하듯 외쳤어요. 저는 한재원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이의 당돌한 선언에 로비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아이는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우리 엄마의 남편을 찾으러 왔습니다. 한재원 씨가 그 후보 중 한 명입니다. 로비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후보 중 한 명이라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꺼내 들었고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한성그룹의 심장부인 본사 로비에서 총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엄마의 남편을 찾으러 왔다는 아이의 당장은 그야말로 지진급 스캔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는 두려움도 낯섦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의 의지만이 서려 있었죠. 그리고 아이는 자신을 에워싼 수십 명의 시선을 향해 또렷하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한재원 씨가 직접 내려올 때까지요. 오비서의 보고를 들은 한재원의 표정은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린아이, 엄마의 남편.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두 단어가 한재원의 머릿속에서 충돌하며 불꽃을 일으켰어요. 한재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올라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재원은 의식적으로 막았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그 기억 위에 쌓여 있었고 한재원은 그 무게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엄마의 남편이라는 말이 그 무게를 밀어냈어요. 눈 쌓인 도시의 풍경이 먼저 왔습니다. 그 다음은 위스키 잔, 그리고 낯설지만 따뜻했던 한 여인의 얼굴. 윤채린. 한재원은 그 이름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다는 것이 더 정확했어요. 한재원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재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임원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한재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걸음은 평소처럼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머릿속은 수만 가지 경우의 수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만약 그 아이가 정말로 그날 밤의 결과물이라면 한재원의 완벽하게 통제된 인생에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그것도 가장 치명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한재원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함정이다. 임도현 그놈의 짓일 거야. 혹은 과거에 자신에게 원한을 품었던 자의 복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재원의 이성은 끊임없이 다른 가능성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재원은 마침내 아수라장의 중심이 된 로비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한재원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로비는 다시 한번 찬바람이 스친 듯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한재원과 화분 위에 서 있는 작은 아이를 번갈아 향했습니다. 한재원은 아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남자를 조금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짙은 눈동자로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그 시선에는 어린아이다운 순수함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총명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재원은 아이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한재원은 숨을 삼켰어요. 자신을 꼭 닮은 눈매, 단호하게 다물린 입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흔적이 아이의 얼굴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재원은 그제야 알았어요. 이것은 함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한재원이 6년 동안 애써 외면하고 묻어버렸던 과거가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는 한재원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재원 씨군요. 제 이름은 한시온입니다.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아빠 성을 써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아이는 자신의 성을 한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명백한 선전포고였어요.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이끄는 젊은 총수와 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천재 소년의 첫 만남. 역사의 한 페이지가 그렇게 예고 없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재원은 오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모두 해산시켜. 그리고 이 아이를 내 집무실로 데려와. 보안팀은 1층 로비의 모든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하고 오늘자로 모든 언론 접촉을 차단하도록. 한재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재원의 집무실.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넓고 무채색 회백톤의 공간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한시호는 값비싼 가죽 소파가 불편한지 몸을 뒤척이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아이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자신을 꿰뚫어 볼 듯이 쳐다보는 남자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한재원이었어요. 내 어머니의 이름이 뭐지? 시호는 한재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세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한재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어떻게 알아? 아까 오비서한테 전화하셨잖아요. 전화 가기 전에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계속했어요. 윤채린입니다. 제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엄마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재원은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곱씹었어요. 윤채린. 6년 전 인수합병 프로젝트의 통역을 맡았던 프리랜서 통역사, 눈이 내리던 밤을 함께 보냈던 그 여자였습니다. 한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려는 순간 한재원의 몸이 잠시 멈췄어요. 한재원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 한재원은 그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 한재원은 이내 마음을 다잡고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왜 나를 찾아왔지? 네가 말한 엄마의 남편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시호는 마치 어른처럼 논리정연하게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는 행복해야 해요. 그런데 혼자서는 힘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보기로 했어요. 엄마 남편이 될 사람을요. 아이의 대답은 한재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나 다른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자신의 엄마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아버지를, 아니 남편을 찾아 나선 것이었죠. 한재원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재원은 평생을 이해와 타협 대신 명령과 복종의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아이는
그 어떤 논리나 계산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한 동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순수함이 한재원의 두꺼운 갑옷을 처음으로 관통하는 날카로운 창이 될 줄은 한재원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러 오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오비서, 이 아이를 잠시 데리고 나가 있게. 필요한 게 있다면 다 들어주도록. 단, 내 허락 없이는 누구와도 접촉하게 해선 안 돼. 시온은 순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비서가 다가와 손을 내밀자 아이는 그 손을 잡는 대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식사는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재원 씨를 기다리겠습니다. 아직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으니까요. 아이의 예상치 못한 거절에 오비서는 물론 한재원의 표정도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한 7살이 아니었어요. 한재원은 잠시 아이를 응시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나 역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러니 잠시 자리를 비켜주는 게 좋겠어. 이건 부탁이야. 한재원이 부탁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은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온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고는 오비서를 따라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자 한재원은 비로소 무너질 듯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터폰을 들었어요. 오비서, 아이의 머리카락이든 아이가 마신 컵이든 뭐든 상관없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국내 최고 보안 등급을 가진 연구소로. 결과는 오늘 안에 나와야 해. 우리 쪽 연구소에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전해. 그리고 윤채린, 그 여자의 지난 6년간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 누구를 만났고 어디서 살았으며 어떤 일을 했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같은 시각 한성그룹의 부회장실. 한재원의 사촌이자 평생의 라이벌인 임도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위스키 잔을 흔들며 같은 장면을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로비에서 벌어진 그 소동을요. 임도연은 그것을 볼 때마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저 완벽한 줄만 알았던 놈에게 저런 약점이 있었을 줄이야. 한재원, 너는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랐는지 몰라도 결국 사람이잖아. 이 회사는 능력 있는 놈 혼자 먹는 게 아니야. 원래부터 내 것이었어. 임도연 앞에 서 있던 비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어쩌면 하늘이 순서를 바로잡으려는 게 아닐까요? 임도연은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 저 아이와 그 어미에 대해 샅샅이 뒤져봐. 이름이 윤채린이라고 했나? 그 여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돈이 필요한 이유는 없는지, 약점은 무엇인지 전부 알아내. 우리는 저 여자를 돈에 눈이 멀어 대기업 총수를 협박하는 파렴치한 작전녀로 만들어야 해. 임도연의 입가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재원은 홀로 남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은 마치 6년 전 그날의 하늘 같았어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한재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한재원은 인생 최악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해외 기업 인수합병이 경쟁사의 방해와 내부 정보 유출로 처참하게 무산되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한재원의 첫 실패였고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한재원은 모든 것을 잊고 싶어 호텔 루프탑 바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한재원은 지금도 그 대답을 몰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정이 아닌 진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이 한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합석해도 될까요?
그것이 윤채린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윤채린은 그 인수합병 프로젝트의 통역을 맡았던 프리랜서 통역사였어요. 그녀는 한재원을 한성그룹의 총수가 아닌 상처받은 한 명의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그날 밤 한재원은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한재원은 그 감정이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이성과 통제력을 잃은 한재원은 술기운과 감정에 이끌려 윤채린을 자신의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실로 돌아온 한재원은 지독한 후회에 휩싸였어요. 한재원은 윤채린이 잠에서 깨기 전 수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이 지금도 선명했어요. 수표를 테이블에 내려놓을 때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겁한 짓인지 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알면서도 했습니다. 그 감정이, 그 따뜻함이 두려웠기 때문에요. 이성의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도망쳐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비겁함을 한재원은 6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재원은 윤채린의 소식을 듣지 못했고 의식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기억의 파편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한재원을 현실로 되돌린 것은 오비서의 노크 소리였습니다. 한재원이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시간이 흘러 있었어요. 아이가 내 아들이라면. 한재원은 그 생각을 계속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밀어낼수록 더 크게 돌아왔어요. 내가 도망쳤다는 걸 그 아이는 알고 있을까? 한재원은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오비서가 손에 얇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비서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재원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결과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단 한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 한재원은 종이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문자 위에 멈춰 있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었습니다. 99.9. 한재원은 눈을 감았어요.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한시호는 한재원의 아들이었어요. 한재원이 외면하고 지워버리려 했던 하룻밤이 한재원의 피를 이어받은 생명으로 돌아와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함께 전달된 윤채린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한재원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윤채린은 그날 이후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고 홀로 아이를 낳아 프리랜서 번역가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한 줄이 눈에 걸렸어요. 출산 당일 보호자란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습니다. 윤채린은 혼자였어요. 보고서 어디에도 그녀가 지난 6년간 돈을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접근했다는 정황은 없었습니다. 윤채린은 그저 자신의 힘으로 묵묵히 아들을 키워왔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뒤늦게 알게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홀로 아이를 키워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단 몇 줄의 보고서로 담겨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지 않으시나요? 한재원은 지금 그 무게를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제야 한재원은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재원은 그저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은 무언가를 잘못한 사람이었어요. 한재원은 오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윤채린 씨의 집 주소를 알려줘.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한재원의 결정에 오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를 준비하겠습니다. 한재원은 온몸의 무게를 가다듬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윤채린의 주소를 알아보겠다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제 곧 한재원은 6년 만에 윤채린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재원이 탄 고급 승용차가 부산의 번화가를 벗어나 한적한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한재원이 평소에 보던 초고층 빌딩 숲과는 전혀 달랐어요. 아담한 연립주택들과 작은 공원, 그리고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한재원의 세계와는 이질적이었습니다. 한재원은 오비서가 건넨 주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서류 가방에서 얇은 계약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고급 아파트 증여 계약서와 액수가 비어있는 수표, 그리고 비밀 유지 합의서가 들어 있었어요. 한재원은 어젯밤 내내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감정적인 접근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고 한재원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요. 차량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외벽에 넝쿨이 감싸고 있는 아담한 3층짜리 연립주택이었어요. 한재원은 차에서 내려 입구에 섰습니다. 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한재원의 모습은 그 소박한 동네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한재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백 명의 이사들 앞에서도 흔들린 적 없던 한재원이 지금은 낡은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있었어요. 한재원은 이내 마음을 다잡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열리고 6년 만에 윤채린과 마주했어요. 윤채린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맑은 눈동자와 단아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6년 전의 따뜻함 대신 한재원을 향한 경계심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채린의 손에는 읽고 있던 책이 들려 있었어요. 표지에는 러시아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채린이 그 언어를 다룬다는 것을 한재원은 6년 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윤채린은 한재원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며 자기도 모르게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윤채린의 본능적인 거부 반응에 한재원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해. 한재원은 닫히려는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채린은 한재원의 힘에 밀려 뒷걸음질 쳤어요.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무슨 볼일이 있는 거죠? 윤채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재원은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았어요. 내 아들이 내 회사 로비에 나타나서 온갖 소란을 피웠는데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나? 한재원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재원의 말에 윤채린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어요. 시온이가 그런 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우리 삶에 멋대로 침범할 권리는 없어요. 두 사람의 날 선 대화는 집 안으로 들어온 또 다른 인물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한시온이었어요. 아이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다가 거실에 서 있는 한재원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저씨가 왜 여기에 있어요? 시온의 순수한 질문에 두 어른 사이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잠시 끊어졌습니다. 한재원은 아이와 윤채린을 번갈아 쳐다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윤채린의 공간에 그녀의 삶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윤채린의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따뜻하고 정갈했습니다. 벽에는 시온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형형색색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책장에는 온갖 종류의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어요. 벽에 붙은 아이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툰 선으로 그려진 엄마와 아이, 그리고 비어있는 한 자리.
한재원은 그 그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거실 한편에는 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담긴 액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재원의 삭막하고 거대한 최고급 아파트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한 공간이었어요. 한재원은 자신도 모르게 지난 6년간 자신이 놓쳐버린 것들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윤채리는 시온을 방으로 들여보낸 뒤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어느 쪽도 먼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윤채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용건만 말하고 돌아가세요. 윤채린의 단호한 태도에 한재원은 다시 본래의 냉정한 사업가로 돌아왔습니다. 한재원은 들고 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걸로 용건을 대신하지. 당신과 아이를 위한 내 제안이야. 한재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대화는 필요 없다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채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내용을 확인한 윤채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증여 계약서, 백지 수표, 그리고 비밀 유지합의서. 6년 전 그날 아침 호텔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수표의 기억이 떠오르며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윤채린을 덮쳤습니다. 윤채린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집어넣고는 한재원을 향해 밀어냈습니다. 이게 당신이에요? 6년 전에도 지금도. 윤채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당신은 시온이를, 당신 아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 아니면 당신 인생의 오점을 지우기 위한 성가신 문제? 윤채린의 날카로운 지적에 한재원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재원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밀려난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수십 년간 그 손이 움켜쥐지 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채린은 그 손이 내민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밀어냈어요. 한재원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한재원은 자신의 논리와 계산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어떠셨나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한재원 앞에서 윤채린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윤채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난 6년 동안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그날 밤은 내 선택이기도 했으니까요. 시온이를 낳은 것도 혼자 힘으로 키우기로 결심한 것도 전부 내 결정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시온이가 있어서 단 하루도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 모든 시간을 돈으로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당신의 돈도, 당신의 아파트도, 나와 시온이는 우리 힘으로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우리를 내버려 두고 당신의 완벽한 세계로 돌아가세요. 윤채린은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한재원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완벽한 거절이었어요. 한재원은 당황스러움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패배감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재원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오비서가 보낸 긴급 메시지였어요. 화면에 뜬 기사 제목을 본 순간 한재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단독. 한성그룹 한재원 회장, 숨겨둔 아들 논란. 상대 여성은 계획적 접근. 기사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교묘하게 윤채린을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작전녀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임도연의 공격이 이미 시작된 것이었어요. 한재원은 자신도 모르게 윤채린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우리끼리의 삶이야.
이미 당신과 아이는 세상의 공격 대상이 됐어. 당신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한재원의 말에 윤채리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확인한 윤채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어요. 분노로 가득 찼던 윤채린의 눈이 두려움과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윤채린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어요. 윤채린은 서류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한재원은 무너지는 윤채린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재원은 이제 이 문제가 더 이상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이것은 전쟁이었고 한재원과 윤채린 그리고 아들 시온은 이미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악의적인 기사가 퍼져나간 다음 날 아침 윤채린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창문 커튼을 살짝 걷자 연립주택 입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카메라 렌즈들이 윤채린의 집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초인종 소리와 전화벨 소리. 윤채린은 시온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인터넷선을 뽑아버렸어요. 아침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시온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면서 손이 2번 떨렸지만 윤채린은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아이 앞에서만큼은 평범한 아침이어야 했습니다. 시온이 숟가락을 들고 앉자 윤채린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많이 먹어. 하지만 윤채린의 굳은 표정과 불안한 눈빛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시온은 밥을 먹다 말고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엄마, 무슨 걱정 있어요? 아까부터 엄마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아이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윤채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윤채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 엄마는 아무 걱정 없어.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시온은 엄마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집안을 감도는 무거운 공기,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슬픈 눈빛을요. 시온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아이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위협은 단순히 언론의 관심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연립주택 건너편에 낯선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나 몇 시간째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시온이 먹을 우유가 떨어진 것을 깨달은 윤채린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는 길에는 어떤 남자가 고의적으로 윤채린과 부딪히기도 했어요. 남자는 황급히 사과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윤채린은 그 짧은 접촉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채린은 현관문을 잠그고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윤채린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한재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사는 봤어. 지금 당신 집 주변이 위험해. 내가 보낸 경호원들을 들여보내. 그들이 당신과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한재원의 목소리에는 명령조가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채린은 아직 한재원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필요 없어요. 이건 우리 문제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거예요. 당신까지 끌어들여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윤채린은 단호하게 한재원의 제안을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난 뒤 윤채린은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혼자 힘으로 이 거대한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시호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창문 커튼 뒤에 숨어 기자들의 카메라 종류와 렌즈의 구경을 분석했고 건너편 승합차의 번호판을 외웠으며 편의점 앞에서 엄마와 부딪혔던 남자의 인상착의를 기억 속에 저장했습니다. 시온의 천재적인 두뇌는 흩어진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목표, 즉 엄마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정교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어요. 시온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가 혼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윤채린이 걱정과 피로에 지쳐 잠이 들자 시온은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서재에 있는 엄마의 노트북 앞에 앉아 전원을 켰어요. 7살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딸깍딸깍 규칙적인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렸어요. 시온의 눈빛은 낮의 순수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았고 그러면서도 화면 속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시온은 먼저 한재원이 보여주었던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최초로 올라온 곳은 이름 없는 인터넷 타블로이드 언론사였어요. 시온은 고도로 복잡한 검색 방식을 조합하여 그 기사의 원본 출처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특정 주소를 가진 수십 개의 자동 계정에 의해 여러 온라인 공간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어요. 명백한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시온은 자동 계정들의 활동 패턴과 접속 주소를 분석하여 그 배후를 추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접속 경로는 익명 우회 서버를 통해 감춰져 있었지만 그중 몇 개의 계정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견되었어요. 시온은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추적 끝에 시온은 마침내 모든 공격이 시작된 진원지의 실제 접속 주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주소는 블루웨이브 마케팅이라는 작은 광고 대행사의 서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온의 조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온은 먼저 누구나 볼 수 있는 기업 공시 사이트에서 블루웨이브 마케팅의 법인 정보를 끌어냈어요.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단서는 그 너머에 있었어요. 주요 고객사와 지분 구조를 분석하자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블루웨이브 마케팅의 최대 고객사이자 실질적인 자금줄은 한성건설이라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한성건설은 한성그룹의 부회장 임도연이 직접 관리하는 핵심 자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최초 기사를 유포한 타블로이드, 여론 조작을 실행한 마케팅 회사,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한성건설과 임도연 부회장. 시온의 노트북 화면에는 이 모든 관계가 선으로 이어진 도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시온은 마침내 엄마와 자신을 공격하는 적의 정체를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시온은 지금까지 찾아낸 모든 증거 자료와 분석 내용을 작은 저장 장치에 담았어요.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고 윤채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잠결에 아들이 옆에 없는 것을 알고 걱정이 되어 나온 것이었어요. 윤채린은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시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온아, 이 시간에 앉아서 뭐하고 있어? 시온은 재빨리 작업하던 화면을 닫고 미리 열어두었던 어린이용 게임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엄마 잠이 안 와서 잠깐 게임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윤채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채린은 아들의 작은 등을 쓸어주며 미안한 마음에 잠겼어요.
어른들의 더러운 싸움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끌어들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윤채린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시호는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다시 열었어요. 저장 장치를 손에 쥐고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곧 다 괜찮아질 거예요. 아이는 소리 내지 않고 그 말을 입모양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조용히 닫았어요. 그 시절을 살아오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아이가 엄마를 지키려고 밤을 새워 홀로 싸우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요. 7살 시온이의 작은 어깨 위에 올려진 그 무게가 오늘따라 더욱 마음에 걸립니다. 임도연 부회장의 집무실은 승자의 여유 대신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예상과 달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한재원은 스캔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윤채린과 아이를 보호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일부에서도 한재원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는 동정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임도연은 자신의 수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흠집 내기가 아니다. 윤채린, 그 여자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 한다. 임도연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주면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방법은 알고 있을 거야. 임도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임도연은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어요. 해외의 서류상 회사를 통해 윤채린 명의 차명 계좌를 개설해.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 수천만 원 상당을 몇 차례에 걸쳐 입금시켜 마치 누군가에게 대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임도연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재원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사들의 말이 옳았어요. 법무팀에 넘기고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회사를 지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3대 주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은 허풍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회사 사람이었던 이사가 돌아서면 이사회 표결은 이미 기울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30년간 한재원이 배워온 최고 경영자의 생존 방식이었어요. 한재원은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재원의 가슴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돈은 필요 없다며 당당하게 자신을 마주하던 윤채린의 눈빛, 벽에 붙어있던 서툰 그림, 비어있던 한자리, 그리고 계란말이를 차려놓고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엄마의 모습이요. 버리는 것은 쉬웠습니다. 한재원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필요 없는 것은 쳐냈고 감정은 관리했으며 사람은 역할로 분류했습니다. 그 방식이 지금의 한재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재원은 그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한재원은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전략도 계산도 이사회의 눈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아이의 얼굴을요. 바로 그때 한재원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채린이었어요. 재원 씨,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윤채린이 처음으로 한재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윤채린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한재원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복잡한 계산이 멈췄어요. 그 자리에 단 하나의 선명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임도연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윤채린과 시온을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시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그 순수한 외침이 한재원의 마음에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한재원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그리로 갈 테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한재원은 전화를 끊고 즉시 오비서를 호출했습니다. 오비서, 임도연 부회장이 내 가족을 건드렸어. 더 이상은 용납 못해. 한재원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지금 당장 윤채린 씨와 내 아들을 데리러 간다. 오늘부터 그들은 내 집에서 머물게 될 거야. 한재원의 눈빛은 이전의 냉철함과는 다른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차가운 결의로 불타고 있었어요. 우리 쪽 진짜 법무팀 전원 소집해. 사냥꾼을 사냥할 시간이 됐어. 한재원의 고급 승용차가 윤채린의 연립주택 앞에 멈춰 서자 잠복해 있던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한재원은 몰려드는 기자들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인간 울타리를 만들어 길을 열었고 한재원은 성큼성큼 연립주택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한재원 회장님, 윤채린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재원은 굳게 입을 다문 채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창백한 얼굴의 윤채린이 나타났습니다. 한재원은 윤채린의 팔을 붙잡고 안으로 들어서며 경호원들에게 문을 닫으라고 지시했어요. 짐 챙겨. 당신과 시온이는 지금부터 나와 함께 가야겠어. 한재원의 일방적인 통보에 윤채린은 반발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당신과 함께 가야 하죠? 이건 내 집이고 내 인생이에요. 한재원은 윤채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건 당신 인생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 아들의 인생이기도 해. 저 문 밖의 늑대들이 당신과 아이를 갈기갈기 찢어놓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이건 부탁이 아니라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야.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윤채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윤채린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결국 윤채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비서가 가져온 여행 가방에 시온과 윤채린의 옷가지가 담겼습니다. 시온이 끼는 합금 자동차 장난감 몇 개와 아이가 특별히 챙겨달라고 한 작은 독수리 모양 피규어 하나도요. 한재원은 그것을 보며 잠시 눈을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이 집을 나설 때 한재원은 한 팔로 윤채린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 팔로는 시온을 품에 안았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을 굳건히 걸어나가며 한재원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재원의 최고층 아파트 서재는 완벽한 작전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재원이 가장 신뢰하는 소수의 인원만이 모였어요. 충직한 오비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운영해온 비밀법률 및 정보 분석팀의 팀장이었습니다. 거대한 화면에는 임도연이 윤채린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한 증거들이 떠 있었어요. 증거들이 너무 정교합니다. 배우를 밝혀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임도연은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교활한 적이었습니다. 한재원의 팀이 막아내는 동안 임도연은 반드시 또 다른 음모를 꾸밀 것이었고 결국 이 싸움을 끝내려면 임도연의 숨겨진 범죄 전체를 파헤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한재원의 팀은 임도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려 했지만 복잡하게 얽힌 유령 회사들의 연결망 앞에서 번번이 길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한시온이 작은 저장 장치 하나를 손에 든 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한재원에게 다가가 저장 장치를 내밀었어요.
아빠, 이거요. 나쁜 아저씨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처음으로 아이의 입에서 나온 아빠라는 단어. 한재원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반박자의 침묵이 작전실을 덮었어요. 한재원은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저장 장치를 내밀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바로 이 단어였구나. 한재원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고맙다, 시온아. 다른 팀원들은 아이의 행동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온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이는 진지한 눈빛으로 한재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해요. 그 안에는 블루웨이브 마케팅과 한성건설의 연결고리가 들어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블루웨이브 마케팅이라는 구체적인 회사 이름이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자 작전실에 있던 모든 어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팀장이 놀란 눈으로 한재원을 쳐다보았어요. 한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팀장에게 눈짓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지. 팀장은 저장 장치를 받아 자신의 보안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팀장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회장님, 이럴 수가. 이 아이가 찾아낸 자료는 저희 팀이 며칠 밤을 새워도 확보하지 못했던 정보들입니다. 언론 조작에 사용된 자동 계정 연결망의 전체 구조, 자금 세탁에 이용된 차명 계좌의 흐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임도연 부회장이 있다는 명백한 디지털 증거까지 완벽합니다. 팀장이 시온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얘야, 이걸 네가 혼자 다 한 거야? 시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나쁜 사람들은 꼭 어딘가에 실수를 하거든요. 그 말에 팀장은 한재원을 쳐다보았습니다. 한재원도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이로움이었어요. 잠시 이 순간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포기했던 자리에서 7살 아이 혼자 밤을 새워 엄마를 지켜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날 밤 한재원은 윤채린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시온이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저 아이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시온이가 있다면 이 싸움을 훨씬 빨리 끝낼 수 있어. 한재원의 제안에 윤채린은 경악했어요. 안 돼요. 시온이는 아직 7살이에요. 어떻게 이 더럽고 위험한 싸움에 아이를 끌어들일 수 있어요? 저는 시온이가 평범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단 말이에요. 한재원은 윤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채린 씨, 시온이는 이미 이 싸움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 그리고 평범한 아이도 아니지. 저 아이의 능력을 억누르는 것만이 아이를 위하는 길은 아닐 거야. 우리가 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면서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올바른 일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윤채리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채리는 시온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아이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시온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 저 해도 돼요. 무섭지 않아요. 엄마가 무섭지 않아야 할 텐데. 엄마가 옆에 있으면 괜찮아요. 윤채리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알았어. 대신 엄마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때는 바로 멈추는 거야. 시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크게요. 한재원은 시온을 위해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고성능 컴퓨터 장비들을 최고층 아파트 한쪽에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온은 새로운 놀이터를 만난 아이처럼 신이 나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윤채리는 아들의 곁을 지키며 아이가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돌봤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 강력한 팀이 탄생했어요. 7살 천재 아들, 아들을 보호하며 지원하는 엄마 그리고 아들이 찾아낸 정보를 이용해 적의 심장을 겨누는 아빠.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온은 임도연의 복잡한 금융 연결망을 마치 게임 공략 지도를 보듯 펼쳐나갔어요. 시온은 암호화된 장부들이 숨겨진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을 찾아냈고 개발자들이 남겨둔 사소한 논리적 허점들을 이용해 아무도 뚫지 못했던 보안 장벽을 우회했습니다. 한성건설에서 시작된 자금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한재원은 시온이 건넨 정보를 바탕으로 임도연의 목을 조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건설에 대한 고강도 특별 내부 감사를 지시했고 동시에 익명의 제보자 형식으로 금융위원회에 임도연의 유령 회사들에 대한 자료를 넘겼어요. 국세청과 검찰의 압박이 시작되자 임도연과 결탁했던 이들은 꼬리를 자르기 위해 임도연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임도연은 갑자기 사방에서 날아드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임도연은 자신의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고 확신하며 미친 듯이 수족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도연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오히려 임도연의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어요. 임도연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배신자가 7살짜리 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은 윤채린의 손에서 나왔어요. 시온은 임도연의 개인 서버에서 암호가 걸린 의문의 파일 하나를 발견했지만 암호를 풀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암호 힌트는 러시아어로 된 소설의 한 구절이었어요. 러시아어에 능통했던 윤채린은 그 구절을 보고는 곧바로 그것이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유명한 첫 문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 통역사로 일할 때부터 러시아 문학은 윤채린의 전공이나 다름없었어요. 윤채린이 암호를 입력하자 파일이 열리며 끔찍한 진실이 담긴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한성건설이 시공하다가 무너져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댐 건설 프로젝트의 비자금 장부였습니다. 임도연이 부실 자재를 사용하고 공사비를 횡령하여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비리나 횡령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에 가까운 범죄였어요. 작전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재원은 화면에 떠 있는 증거들을 바라보았어요. 한재원의 얼굴은 강철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한재원은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게임은 끝났어, 임도연. 한재원의 목소리는 성고문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임도연의 머릿속에 마지막 남은 가장 위험하고 비열한 카드가 떠올랐어요. 검찰이 들어오면 끝이었습니다. 비자금 장부가 열리면 그것은 한성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징역이었어요.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었습니다. 임도연의 입가에 뒤틀린 미소가 걸렸어요. 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들이 내가 직접 끝내주지. 임도연은 가장 신이 많은 가장 잔인한 신복을 불렀어요. 아이를 납치해. 최대한 조용하고 깨끗하게. 아이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패야. 절대 다치게 하지는 말고 곁에만 잡아둬. 그 무렵 한재원의 최고층 아파트는 위태롭지만 따뜻한 평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임도연에 대한 반격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세 사람은 잠시나마 숨을 돌릴 여유를 찾았어요.
그날 오후 한재원은 이례적으로 일찍 퇴근했습니다. 한재원은 거실 바닥에 시온과 함께 앉아 복잡한 조립 모형성을 맞추고 있었어요. 윤채리는 소파에 앉아 두 남자가 티격태격하며 부품을 맞추는 모습을 미소 띤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는 이렇게 끼우는 게 아니에요. 설명서를 제대로 봐야죠. 시온이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하자 한재원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항변했어요. 아빠는 원래 이런 것보다 큰 빌딩을 짓는데 더 익숙해서 그래. 한재원의 서툰 변명에 윤채린의 입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채린은 시온의 손을 잡고 수목원에 도착했어요. 한재원이 보낸 두 명의 베테랑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두 사람의 뒤를 따랐습니다. 평일 오후의 수목원은 한적했어요. 임도연의 부하들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수목원 주차장에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어 소란을 피웠고 그 소리에 경호원 한 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머지 패거리들이 남은 경호원을 순식간에 덮쳐 제압했어요. 윤채리는 비명을 지르며 시온을 품에 안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윤채린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들이 시온을 빼앗아 가려고 손을 뻗는 순간 시온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아주 짧은 순간에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아이는 품에 챙겨온 작은 독수리 모양 피규어를 아무도 모르게 발밑 화단 속으로 떨어뜨렸어요. 그것은 구조 신호이자 자신이 남기는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패거리들은 아이를 거칠게 태우고 윤채린의 입을 막은 채 함께 차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검은색 승합차는 수목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려 도심 외곽의 낡은 항만 공업단지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평화롭던 수목원에는 부서진 안경과 한쪽 신발만이 남아 그날의 비극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재원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임도연에게 날릴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한재원의 얼굴에는 차가운 승자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낯선 번호의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한재원의 등골을 스쳤습니다. 한재원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음성이 변조된 임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노릇은 재미있었나, 사촌? 내 천재 아들을 다시 보고 싶으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멈춰. 전화 너머로 윤채린의 희미한 비명소리와 아빠라고 외치는 시온의 절박한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어요. 순간 한재원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한재원은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를 벽에 집어던졌어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거대한 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쾅 하는 폭음과 함께 모든 것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그리고 한재원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평생을 버텨온 한재원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재원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라고 불렀던 아이의 목소리만이 텅 빈 방 안을 맴돌았어요. 한재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최고층 아파트에는 섬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재원의 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분노와 공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냉기가 자리 잡았어요. 한재원은 즉시 오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재원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오비서, 시온이가 납치됐다. 임도연의 지시야. 지금 즉시 대포폰 위치를 추적해. 특수보안팀 전원을 비상 소집하도록. 경찰과 검찰에는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고 전달해. 그리고 말했습니다. 시온이가 차고 있던 스마트 시계의 비상 추적기를 확인해. 기술팀은 즉시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재원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시온의 시계에 몰래 장착해둔 초소형 위치 추적 장치에서 미약한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신호는 평택항 근처의 낡은 공업 단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택항의 폐창고, 차가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녹슨 철판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새어들어오는 바람 소리. 임도연은 희미한 조명 아래 의자에 묶인 윤채린과 한시온을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임도연은 시온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비웃으며 말했어요. 꼬마야, 내 아빠가 너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거다. 임도연의 광기 어린 눈빛에도 시온은 울지 않고 임도연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윤채리는 필사적으로 아들을 감싸며 애원했어요. 제발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원하는 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릴게요. 임도연은 윤채린의 말을 비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돈? 내가 원하는 건 돈 따위가 아니야. 한재원의 절망 그 자체거든. 임도연은 다시 한재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파기하고 생방송을 통해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라는 것이었어요. 한재원은 임도연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재원의 순순한 태도에 임도연은 의심하기는커녕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더욱 오만해졌어요. 한재원은 홀로 임도연이 지시한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차량이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임도연의 부하들이 나와 한재원의 몸을 수색하고는 창고 안으로 이끌었어요. 거대하고 음산한 창고 안, 희미한 조명 아래 윤채린과 시온이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재원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번뜩였어요. 두 사촌이 마침내 마주섰습니다. 임도연은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한재원을 조롱했어요. 꼴 좀 보게, 한재원. 언제나 완벽하던 네가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될 줄이야. 결국 너도 겨우 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는 평범한 놈에 불과했어. 한재원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재원의 시선은 오직 윤채린과 시온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한재원은 임도연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왔으니 이제 내 가족을 풀어줘. 풀어달라고? 아직 멀었지. 임도연은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부하들이 한재원을 에워싸고 제압하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 한재원이 임도연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너의 가장 큰 실수는 사냥이 끝나기도 전에 축배를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한재원은 미리 약속된 신호를 또렷하게 외쳤어요. 게임은 끝났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창고의 낡은 배전반에서 괴음과 함께 불꽃이 튀며 창고의 절반이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혼란을 틈타 한재원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어요. 한재원은 자신을 덮치던 부하 한 명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을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남자들의 비명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웠어요. 윤채린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채린은 자신을 붙잡고 있던 남자의 손을 온 힘을 다해 물어뜯고 옆에 있던 등유 램프를 발로 차 넘어뜨렸어요. 창고 바닥으로 불길이 번지며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당황한 임도연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 시온을 향해 겨누었어요. 움직이지 마. 모두 다 죽여버리겠어. 임도연의 광기 어린 외침이 울려 퍼지는 순간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터져나가며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섬광탄이 터지며
귀를 찢는 소음이 창고를 덮쳤어요. 눈이 먼 임도연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 틈을 한재원은 놓치지 않았어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재원은 몸을 비틀며 간발의 차로 피해냈어요. 비명과 함께 임도연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임도연의 손에서 권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순식간에 임도연을 덮쳐 제압했어요.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습니다. 임도현과 부하들은 모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어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임도현은 한재원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재원, 내가 여기서 끝나도 너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하지만 한재원은 임도현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한재원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아들을 향해서요.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시온이 한재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다쳤어요? 한재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안 다쳤어요. 무서웠지만 그 한마디에 윤채린이 아이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한재원은 두 사람을 함께 품었어요. 아이의 등이 손 안에 잡혔습니다. 이렇게 작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제야 한재원의 손이 멈추지 않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먼저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검찰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넘겨주신 증거 자료와 이번 납치 사건 현장 증거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임도현 부회장,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 수사관 중 한 명이 수목원 입구 화단 앞 흙 속에 박혀있던 작은 독수리 모양 피규어를 증거물 봉투에 담으며 말했어요. 아이가 남긴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한재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재원의 관심은 오직 아들의 얼굴에만 쏠려 있었어요. 한재원은 시온의 작은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불빛이 어지럽게 번지는 어둠 속을 세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나갔어요. 저 멀리 평택항의 수평선 너머로 새날의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평택항의 폐창고에서 벌어진 사건 이후 몇 주가 흘렀어요. 임도현 부회장의 추악한 범죄 행각에 대한 뉴스가 연일 흘러나왔습니다. 납치 및 살인 미수,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비자금 조성, 그리고 과거 댐 붕괴 사건의 진실 은폐 혐의까지. 임도현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어요. 한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역설적이게도 썩은 부위를 도려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열린 이사회에서 한재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한재원은 임도현 일당의 숙청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자신의 사람을 앉히는 대신 전문 경영인들로 구성된 투명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재원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과거의 냉철함 대신 굳건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어요. 한재원은 또한 임도현에게서 환수한 모든 불법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과거 댐 붕괴 사건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재원의 가장 큰 변화는 회사방, 바로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때는 차갑고 고요했던 한재원의 최고층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미술관 같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시온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색색의 놀이 매트가 깔렸고 서재의 딱딱한 책장에는 시온의 동화책들이 나란히 꽂혔어요. 벽에는 시온이 그린 가족 그림이 고급 미술 작품 대신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는 매일 저녁 윤채린이 만드는 따뜻한 집밥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윤채린이 만든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가 처음으로 최고층 아파트에 퍼지던 날, 퇴근하고
돌아온 한재원은 현관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냄새는 한재원이 아주 어렸을 때 맡아보고 잊고 지냈던 집의 냄새였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한재원은 그것이 무엇인지 오래 알지 못했습니다. 한재원은 가능한 한 저녁 식사 시간 전에는 귀가하려고 노력했어요. 한재원은 넥타이를 풀어던지고 아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조립 모형을 맞추는 평범한 아빠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한재원은 시온과의 시간을 통해 난생 처음으로 순수한 기쁨을 느꼈어요. 한재원은 임도연의 음모를 파헤치는 과정을 윤채린에게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재원은 법무팀이 찾아낸 증거들을 보여주며 윤채린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이 싸움의 파트너로 대했어요. 윤채린 역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한재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문서를 검토하다 한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한재원이 커피를 가져오겠다며 주방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윤채린은 서류 대신 한재원의 책장 한쪽에 꽂힌 낡은 사진첩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런 때가 있었네요. 윤채린이 말했어요. 사진 속에는 무릎이 찢어진 바지를 입고 웃고 있는 어린 한재원이 있었습니다. 한재원은 멋쩍게 커피를 내려놓으며 윤채린의 옆에 섰어요. 보기 흉하지? 아니요. 처음 봤어요. 당신이 웃는 사진. 그 말에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채린이 사진첩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 시절로 가고 싶은 적 없었어요? 없었어.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없었으니까. 지금은요? 한재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있어. 6년 전으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조용해졌어요. 그것이 사과인지 고백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한재원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채린은 그 말의 무게를 충분히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살짝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거실 쪽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시온이었어요. 아이는 물 한 잔을 들고 부엌으로 나오다가 두 사람을 보고는 멈췄습니다. 눈치 빠른 아이답게 분위기를 금세 읽었어요. 시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됐다. 어느 날 밤 잠든 시온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온 두 사람은 테라스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어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윤채린이었습니다. 재원 씨는 이 풍경 볼 때 뭐가 보여요? 예전에는 숫자들이 보였어. 시가총액, 점유율. 지금은요? 한재원은 잠시 생각했어요. 지금은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시온이 잠들기 전에. 윤채린이 작게 웃었습니다. 한재원은 그 웃음소리를 듣고 윤채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망설였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안했어. 지난 6년 동안 당신과 시온이가 겪었을 고통을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한재원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윤채린은 고개를 저으며 한재원의 품에 기댔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만난 것도 시온이를 낳은 것도 모두 내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네요. 윤채린은 고개를 들어 한재원을 바라보았어요. 당신도 많이 변했어요, 재원 씨. 이제 당신 눈에는 외로움 대신 따뜻함이 담겨 있어요. 한재원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재원은 윤채린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어요. 나는 더 이상 시온이만의 아빠이고 싶지 않아. 채린 씨, 나랑 가족이 되어줘. 제대로 된 가족으로. 윤채린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채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짧은 저녁도 있었고 긴 밤도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두 사람은 아주 작은 서약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오비서와 윤채린의 가장 친한 친구 몇 명이 전부였어요. 화려한 홀레복 대신 단정한 아이보리 드레스를 입은 윤채린과 예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재원, 그리고 체크 나비넥 타이를 맨 작은 신사 한시온. 세 사람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의 서약식 사진은 최고층 아파트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렸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말 오후 세 사람은 한적한 공원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어요. 한재호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시온과 함께 공 던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온이 던진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자 한재원은 웃으며 달려가 공을 주었어요. 윤채리는 돗자리 위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 나란히 선 날이 떠올랐어요. 폐창고방, 차가운 밤바람 속에서요. 그때는 세 사람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윤채린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윤채린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저 멀리 하늘은 더없이 맑고 높았습니다. 시온이 달려오다 멈추더니 공을 가슴에 꼭 안고 말했어요. 아빠, 나 이거 처음에 혼자 했잖아. 엄마 남편 찾은 거. 한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머리를 끌어당겨 품에 묻었어요. 그것은 평범하고도 더없이 소중한 가족의 오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어요. 공원 잔디밭에서 시온이가 공을 가슴에 꼭 안고 아빠에게 말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나 이거 처음에 혼자 했잖아. 엄마 남편 찾은 거.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조용히 준비된 말인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한참 먹먹했습니다. 살다 보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돌아가기엔 멀어졌고 내밀기엔 부끄러운 그런 순간들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 세 사람을 보면서 어쩌면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의 문 앞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잠시 그 감정을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거창하게 결심하지 않아도 되어요. 그냥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 느끼신 감정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